안녕하세요. 5분 만에 마스터하는 국어 불꽃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품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엄청 큰 과일 바구니를 받았다고 해볼게요. 이거 그대로 보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일들은 저마다 성질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딸기는 바로 냉장고에 넣지 않으면 금방 곰팡이가 생깁니다. 바나나는 냉장고에 넣으면 시커멓게 변하죠. 사과는 에틸렌가스를 내뿜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과일과 분리해야 합니다. 즉, 과일들은 저마다의 성질대로 잘 분류해서 보관하면 굉장히 유용하죠. 표준국어 대사전에 등재된 말이 5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과일들처럼 단어들도 성질들이 제각각이죠. 그래서 비슷한 녀석들끼리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문법 현상을 설명할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품사라는 개념을 설정하게 된 거죠. 즉, 품사는 단어들을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잘 분류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단어를 품사로 분류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류 기준은 형태입니다. 단어는 형태의 변화의 유무에 따라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눕니다. 단어 딸기를 볼까요? 딸기 같은 경우는 형태가 딱 고정되어 있어요. 딸기는 어떤 상황에서 쓰이더라도 딸기라는 형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딸기가, 딸기를, 딸기는, 딸기로, 딸기라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뗄기, 떨기, 딸개, 딴기 이렇게 쓰이는 일이 없죠. 그래서 딸기와 같이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단어들을 불변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먹다라는 단어를 볼까요? 얘는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형태가 조금씩 바뀝니다. 일단 먹다가 사전에 실려 있는 기본 형태고요. 문장 상황에 따라 먹고, 먹어, 먹지, 먹는 등으로 형태가 변합니다. 그래서 먹다와 같은 단어들을 가변어라고 하는 거죠. 정리하면 단어는 형태의 변화 유무에 따라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눕니다. 두 번째 분류 기준은 기능입니다.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독립언, 수식언, 체언, 관계언, 용언으로 나눠지죠. 독립언에 속하는 단어들은 다른 성분과 얽매이지 않는 독립적인 성질이 있고요. 수식언에 속하는 단어들은 체언이나 용언을 수식해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체언에 속하는 단어들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등의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하고요. 관계어는 앞말에 붙어서 다양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용어는 다양하게 활용하며 주어를 서술해주는 성질이 있어요. 독립언, 수식언, 체언, 관계언, 용어는 단어들을 좀 더 큰 범주로 묶은 개념이고요. 계속해서 구체적인 범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분류 기준은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 달리다, 달리기, 던지다, 던지기라는 단어들이 있네요. 의미가 비슷한 녀석들끼리 묶어서 두 쌍으로 만들어 볼까요? 아마 대부분이 달리다와 달리기, 던지다와 던지기로 묶을 거예요. 왜냐하면 달리다와 달리기는 run이라는 뜻으로 묶이고요. 던지다와 던지기는 throw라는 뜻으로 묶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품사의 관점에서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품사의 세 번째 분류 기준인 의미는 개별 단어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품사에서는 의미를 좀 더 거시적으로 봐야 됩니다. 즉, 달리다와 던지다를 하나로 묶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동작이라는 보다 상위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동작 중에
달리다도 있고 던지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작을 의미하는 동사로 묶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달리기와 던지기를 같은 하나로 묶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종목의 이름이라는 상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즉, 종목 이름 중에 달리기도 있고 던지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의미하는 명사로 묶이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100m 달리다 결승전이 시작됩니다. 이상하죠? 달리다는 동사이기 때문에 종목 이름인 명사가 될 수 없는 거죠. 즉, 품사의 분류 기준인 의미는 개별 단어의 뜻이 아니라 단어들을 묶을 수 있는 좀 더 상위적인 의미, 공통적인 의미를 뜻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9개, 즉 구품사가 있는데요. 지금은 가볍게 살펴볼게요. 감탄사는 느낌, 부름, 응답, 놀람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묶어놓은 품사입니다. 저기 나 사실 고백할 게 있는데 괜찮아. 나 사실 귀가 잘 안 들려. 굉장히 슬픈 예시네요. 여기서 저기는 부름의 의미이고 아는 놀람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관형사는 다른 말을 꾸미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묶어놓은 품사입니다. 주로 체언을 꾸며주죠. 새 책은 늘 기분 좋게 해. 여기서 책은 명사, 즉 체언이고요. 새가 체언인 책을 꾸미고 있네요. 부사도 관형사와 마찬가지로 다른 말을 꾸미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묶어놓은 품사입니다. 다만 부사는 관형사와 달리 주로 동사와 형용사와 같은 용언을 꾸며주죠. 빨리 달리면 빨리 지친다. 여기서 달리면과 지친다는 동사인데요. 빨리가 동사 달리면과 지친다를 꾸며주고 있네요. 명사는 이름을 의미하는 단어들을 묶어놓은 품사입니다. 딸기, 백두산, 손흥민이 대표적인데요. 딸기는 사물의 이름이고 백두산은 장소의 이름, 손흥민은 사람의 이름이 되겠네요. 대명사는 이름을 대신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묶어놓은 품사입니다. 이것, 그것, 저것은 사물의 이름을, 여기, 거기, 저기는 장소의 이름을, 나, 너, 우리, 그녀는 사람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고 있네요.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묶어놓은 품사입니다. 하나, 둘, 셋은 수량의 의미를, 첫째, 둘째, 셋째는 순서의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네요. 조사는 앞말에 붙어서 자격을 부여하거나 뜻을 첨가해 주는 말들을 묶어놓은 품사입니다. 철수가 잔다에서 철수는 가의 도움을 받아서 주어의 자격을 얻었네요. 철수만 잔다에서는 철수에 많이 붙었어요. 여기에는 only라는 의미가 첨가된 것이죠. 동사는 동작이나 작용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묶은 품사입니다. 철수가 잔다. 잔다는 것은 동작의 의미입니다. 벌써 날이 밝는다. 날이 밝는 것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묶어놓은 겁니다. 꽃이 예쁘다. 예쁜 건 성질의 의미입니다. 철수는 여기에 없어. 없어는 상태의 의미가 되겠네요. 자, 정리할게요. 형태, 기능, 의미라는 이 세 가지 품사 분류 기준은 서로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단 단어는 형태 변화 유무에 따라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눌 수가 있고요. 여기에 기능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면 다시 독립언, 수식언, 체언, 관계언, 용언으로 나눠집니다. 또 이 상태에서 의미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탄사, 관형사, 부사,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조사는 불변어인데요. 가변어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데 이건 조사 파트를 다룰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품사는 원래 이러한 책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인데 흔히들 품사라고 하면 의미를 기준으로 나눈 구품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모든 단어는 9개의 품사 중 어느 한 곳에 반드시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즉, 단어들 중에 품사가 아닌 것은 없고 품사 중에 단어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모든 단어는 품사이고 모든 품사는 단어인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품사의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산의 끝!